이번 강의는 부동산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인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획부동산이라는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말은 원래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분양하기 전에 기획하는 과정을 뜻할 수 있지만요.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사기성 토지 분양 행위를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개발 기획이 아니고요. 아무 쓸모없는 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파는 행위를 기획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첫째,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은요, 늘 미래의 개발 호재를 강조합니다. 곧 신도시가 들어선다, 지하철역이 생긴다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시 계획에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쓸모없는 땅을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팝니다. 도로에 붙어 있지 않아서 개발이 안 되는 맹지라든지 아니면 급경사지, 농사조차 불가능한 땅인데도 마치 개발 가능한 땅인 것처럼 포장해서 비싸게 팔아치우지요. 셋째,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은 어리숙한 영업사원을 뽑아가지고요. 이 사람들부터 마치 제대로 된 개발 예정인 부동산인 것처럼 교육시켜가지고요. 믿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친척, 지인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믿고 땅을 사는 피해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이죠. 넷째, 피해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도록 멀리 떨어진 타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시간과 비용 때문에 현장 방문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고 이 점을 노려가지고 허위 과장 설명만으로 계약을 이끌어내는 거죠. 다섯째, 내부 직원끼리 거래한 것처럼 꾸며가지고요. 이게 거래가 이제 활발한 것처럼 이제 보이게 하는 거죠. 이른바 시세 조작도 흔한 수법입니다. 법적으로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 하고요. 설사 형사처벌까지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금전을 돌려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이 체포되거나 구속되더라도요. 피해자들에게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빼돌리거나 숨기고 써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을 형사처벌받도록 하거나 민사소송에 이기더라도요. 실제로는 피해 금액 중 일부 정도는 회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뭐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을 정도가 되면 이제 합의금을 내놓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전부 회수되는 것을 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애초에 기획부동산 사기를 안 당해야 되겠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 뭡니까? 현재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등기부 등본,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그 부동산 위치와 형상을 알기 위해서 지적도 떼보고, 그리고 인터넷 지도에서 그 부동산을 또 검색해 봐야 되겠죠. 특히 현재 시세와 기획부동산에서 부르는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주변 토지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변 토지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래도 공시지가만 알아도요, 기획부동산이 부르는 가격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비싼 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봐야 되겠죠. 여기에 그 땅이 맹지인지 개발 제한 구역인지 농지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공적 문서로 확인해 보니까 설명드린 내용이 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이래도요, 현장 방문은 필수입니다. 땅은 직접 가서 봐야 합니다. 도로가 있는지, 주변 환경이 어떤지, 진입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쏘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는 그리고 가급적 매수인이 가서 관리 가능한 지역의 범위 내에서 매수해야 합니다. 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뭐 2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땅 사는 거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땅이 장기간 안 팔리더라도요. 매수인이 뭐 그 땅에서 뭐라도 해야 뭐 팔릴 때까지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하세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에게 확인받고 계약에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기획부동산 사기는 오래된 수법이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노후 대비 투자 심리를 교묘히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이 땅 사놓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남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사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법적, 객관적 검증을 거친 뒤에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이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매수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땅값 치르고요. 그 땅을 지분 쪼개기 해가지고 매수인에게 팔고 막대한 돈을 챙기는 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기가 주로 기획부동산 사기거든요. 유형을 알면 좀 덜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 특이해요. 어떻게 이 땅을 사게 됐냐면 평소에 알고 지내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자기가 이 회사에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다. 근데 우리 회사는 부동산 전문 투자 법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발 가능성 있는 큰 덩어리의 땅을 사서 쪼개서 일반인들한테 파는 일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 판단을 믿고 이 부동산을 사기로 한 거예요.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보내고 그리고 한 10일 있다가 바로 잔금을 치르는 걸로 정해놨어요. 근데 잔금을 치를 때는 원칙적으로 돈을 주려면 역으로 물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받는다라는 개념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나로 돼야 돼요. 근데 등기부 등본을 못 주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를 큰 덩어리를 사와서 나누어서 판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짜리 등기부를 이제 작은 거 여러 개로 분필한다. 나누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등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고 하니까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잔금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등기가 됐어 라고 하면서 등기 필증을 주거든요. 몇 년 지나서 알게 된 거는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한 이 땅에 근저당권이 굉장히 큰 금액, 수억 원으로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뭔가가 잘못됐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등기부를 봤더니 저희랑 매매 계약서를 쓴 날 이때 법인이 이 부동산의 주인이었어야 사실은 팔 수가 있는 건데 부동산 매매 계약은 체결은 되어 있지만 돈을 안 쳤기 때문에 원래 땅 주인 이름으로 그대로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짜리에 사들인다 하면 한 5명한테 5개로 나눠 팔면서 한 5억씩 받는다 하면 5, 25억이잖아요. 계획대로만 팔리면 그 돈으로 20억을 치르고 그러면 내 돈 하나도 없이 15억을 먹는 거예요. 근데 계획대로 됐을 때는 이제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는 분필되는 땅들 중에서 사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우리 의뢰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한 5억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회사는 내 5억 가지고 원주인한테 덩어리 땅에 매매 대금을 치고 부족한 금액이 있으니까 부동산 전체를 은행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빌려와서 원주인한테 땅값을 친 경우죠. 그런 다음에 자기 법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쪼개서 그 중에 하나를 우리한테 줬는데 이게 분필되는 과정에서도 원래 있던 커다란 땅에 있던 근저당권이 고스란히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은 5억짜리밖에 안 되는 땅인데 막 거기에 이제 근저당권이 전체 5개의 필지에 대한 공동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은행 대출을 못 갚게 되면 그 은행이 이 땅을 경매로 넘기겠죠. 5개 필지를. 그래서 본인들의 대출금을 받아가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5개 필지의 각 가격의 비율만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올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 회사는 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해서 뭐 남아있는 재산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회사 계획은 그거였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머지 4개 필지도 다 팔리면 은행 빚을 끄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쉬쉬하고 시간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이런 운영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돈 하나도 없이 굉장히 이제 차익을 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굉장히 심플해요. 내가 잔금을 칠 때 상대방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최소한 그래 뭐 분필 안 됐다 치자. 그러면 원 분필되기 전에 덩어리 땅으로 있는 그 상태대로의 등기부 등본이라도 확인하자라고 했으면 이 회사가 이 땅을 사실은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않은 채로 나한테 다시 팔고 있는 상황을 눈치를 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 보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님들을 통해서 부동산을 살 때는 그래도 공인중개사님들이 이런 법적인 검토라든지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고 해줘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빠지고 이렇게 디벨롭먼트사, 무슨 뭐 투자 전문법인 이런 데가 나타나서 할 때는 사실은 더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이어서 저희 법인에서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을 형사처벌받게 한 다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구속시킨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이하림 변호사께서 담당하셨고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저희가 이제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산 피해자들 쪽 대리를 했었고요.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넘길 때 기획부동산 회사 대표 그리고 직원 이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1심 주심 판사님께서 김항희가 좀 모호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 이 피고인들한테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보석 신청을 좀 하시라고 한 다음에 보석으로 풀어주고 이례적이네요. 이례적이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뭐 죄가 없다고 이제 판단했네요, 그러면. 네. 근데 결국은 2심에서는 사기죄로 인정이 됐고요. 이 업자랑 직원 2명 다 실형 1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업자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상고가 기각돼서 2심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건이 뭐 이렇게 뒤치락하는 경우가 형사건에서는 뭐 좀체 잘 없는데 이변님께서 형사 고소할 때부터 시작해서 수사, 형사재판 1심, 2심, 대법원 모두 담당하셨죠.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형사건 치고는 호흡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피해자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셨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각자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향후 5년 내에 같이 병원을 지어서 이제 운영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의 아시는 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 전문가다. 부동산 업계 한 20-30년 있었던 베테랑이 있는데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찾아왔고 굉장히 좋은 땅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해준 땅이 임야였어요. 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땅 주인이 다른 데도 땅을 갖고 있는 굉장히 이제 자산가인데 그 땅에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청 좋은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다. 그것도 금매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나왔다. 라고 해서 평당 55만 원 제안을 했고 결국 이 의사 선생님들이 총 다 합쳐서 13억 원에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뭐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뭐가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째서 기획부동산이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을 지을 땅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임야가요 개발 제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고 개발 제한 구역이 풀려야만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풀릴 계획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용도가 없으니까 거래도 안 됐고 그러니까 헐값이었던 땅이었는데
중간에서 이제 폭리를 취하게 된 거죠. 뭐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만 떼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거 토지 매매할 때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업자들이 뭐 개발 제한 구역인 거 일부러 뭐 감출 수 있는 내용도 네, 아닌데 네. 어째서 이게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개발 제한 구역이기는 한데 2, 3년 내에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왜 풀리는지에 대해서 뭐 국가에서 이런 정책 자료를 내놨다라고 자료를 제시한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부동산 전문가인데 2, 30년 동안 이제 땅을 봐왔으니까 그런 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 처음 봤다. 2, 3년 내에 대선이 있는데 개발 제한이 풀리는 유일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차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 수사관분이 굉장히 이제 그 명석하셨는데, 개발 제한구역이 풀릴 계획이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도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땅인 것처럼 해서 폭리를 취했다라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좀 수사를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형사재판 1심에서는 어떻게 뭐 그 사건이 무죄가 됐는지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면요, 이 업자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릴 거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개발 제한 구역이 뭐 풀릴 거다라고 좀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자들이 개발 제한 구역을 풀지 안 풀지 뭐 결정권자들도 아니고 라고 하니까 그냥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한 건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광고를 할 때 어느 정도 과정도 하고 어느 정도 허위도 있고 해서 그 어느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가를 속였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글쎄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잘 모르겠다라고 또 봤습니다. 맞습니다. 땅값에 뭐 가격표 붙어 있는 거 아니니까요. 네네. 뭐 다른 사건에서도 그렇게 시가에 관해서 법원에서 기망행위를 잘 인정을 안 하죠. 땅값을 잘 네. 이제 인정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네.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 중에도 이제 상품 광고는 원래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뭐 거래 관행이나 신의 측에 비춰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면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거래에서 중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비난받을 수 있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만 사기죄 기망행위로 보는데, 1심은 뭐 그 정도면 비난할 정도의 과장이나 허위 광고는 아니라고 본 아니라고 거죠. 본 거죠. 예. 근데 똑같은 사실을 또 2심은 다르게 본 거였습니다. 이 업체 이름이요, 뭐 땡땡 인베스트라는 거였는데, 부동산 임대 그리고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한다라고 등록되어 있었고요. 의사들을 직접 만난 이 직원은 이 땡땡 인베스트의 이사라는 직함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를 했는데, 1심은 피해자들이 자기들이 병원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도 안 해보고 또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안 해본 피해자들의 잘못이 크다라고 좀 중점적으로 본 데 반해서 2심은 맞다, 피해자들이 잘 확인 안 한 거는 맞는데 왜 확인을 안 했겠느냐, 팔려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전문가인 것처럼, 부동산에 있어서 굉장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니까 전적으로 신뢰한 거다라고 봤습니다. 예, 이때까지 이야기를 계속 제가 들어보니까 1심은 뭐 피해자들이 조금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런 네. 입장이고,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수사관이나 우리 고소하는 쪽이나 그 다음에 2심도 그렇고 이제 전문가, 계속 이제 전문가란 말이 이제 계속 네. 강조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다 믿고 다 통째로 맡긴 거다, 네. 이런 취지인 걸로 그쵸. 보시네요. 전문가로서 이제 뭔가 좀 기망행위를 했다라고 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업자들이 뭐 땅 파는 방법도 좀 특이했던 걸로 아는데, 처음부터 뭐 필요한 땅 다 판 게 아니고 3회에 걸쳐서 뭐 요쪽 땅 팔고 그 다음에 뚝 떨어진 요쪽 땅 팔면서 중간에 낀 땅이 없으면 이제 건물 제대로 못 지으니까 중간에 이 땅도 이제 내가 어렵게 지주 작업해서 그래도 뭐 결국은 살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살려고 생각했던 평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샀는데, 예. 왜냐하면 사다 보니까 막 땅을 떨어뜨려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로 연결된 땅을 사려고 1회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그다음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샀는데, 알고 봤더니 지주는 처음부터 다 팔려고 내놓은 상태였고요. 20만 원만 받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태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교묘하게 상대방의 심리를 굉장히 좀 막 사면
사고 싶게끔 만들게 하나씩 야금야금 이제 판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지주 작업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서 결국은 중간에 끼인 땅도 본인들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역량을 좀 그런 식으로 과시를 했습니다. 예, 뭐 들어보니까 전문가는 맞네요. 사기 전문가. 사기, 아주 대단한 사기 전문가였네요. 네. 뭐 등기가 넘어간 것도 좀 특이했던 걸로 아는데 업체들이 뭐 직접 땅 주인으로부터 땅 사들이고 이후 이제 피해자한테 팔았는데 피해자들이 이제 그 땅을 갖다가 매수할 때 자기들이 등기까지 마무리해 주겠다 하면서 같은 날에 땅 주인 그다음에 뭐 땡땡 인베스터 그다음 피해자들 순으로 이제 같은 날에 등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중간에 이제 인베스트가 끼어가지고 등기가 정리가 된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요, 그 공인중개사들이 땅을 중개를 하게 되면 뭐 매매 대금의 몇 %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인베스트라는 회사는 중개를 하는 곳이 아닌 거고 자기들이 산 땅을 지 땅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부동산 공인 중개사라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요 정도라면 본인들은 지금 중간에서 이득을 취득한 게 거의 7억 가까이가 됐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이 땡땡 인베스트가 부동산 회사고 부동산 회사는 다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똑같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무실에 그 일대 지도를 쫙 붙여놨겠네요. 네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봐서는 차이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사재판 2심은 너네들이 엄청난 전문가인 것처럼 하면서 병원을 지을 수 있다고 했고 피해자들이 그 말을 전적으로 믿은 거다. 라고 봤고요. 물론 업자들은 피해자들이 의사라는 거 그리고 병원 지을 땅을 찾는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무죄 주장을 또 하긴 했어요. 또 2심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시세에 대해서도 기망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당시에 이제 주변에 탐문 수색을 다 했었어요. 공인중개사들 찾아가서 근처에 이제 뭐 거래된 경우가 있냐 아니면 지금 요 땅이 거래가 된다면 얼마가 적정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평당 많이 받아봤자 20에서 25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심은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릴 것처럼 해서 시가도 속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예, 이제 형사사건에서 이제 유죄 판결됐으니까 이제 네. 남은 거는 민사겠네요. 네. 사기죄가 인정됐으니까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계약 취소를 하게 되면요, 원상회복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들은 땅을 업자들에게 돌려주고, 업자들은 우리에게 그 부동산 매매 대금을 돌려주면 되는데, 이 업자들이 사실은 돈이 없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일단은 확보는 해놓고,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속아서 산 값과 그리고 적정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요. 민사건에서 뭐 감정했으니까 네. 뭐 감정한 결과 6억 정도라고 했죠. 적정 값이 한 6억이다. 13억 팔았으니까 뭐 7억 정도 차익을 청구했고 뭐 전액 인용됐을 거로 보이시네요. 다 이겼습니다. 네네. 다 이겼는데 이 민사에서 업자들이요. 피해자들도 부주의한 잘못이 있었다라고 해서 과실상계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면 안 받아들여준다라는 확고한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과실상계가 안 됐습니다. 요도 중요한 또 내용이 나오네요. 네. 교통사고처럼 과실로 일어난 사고는 과실상계 몇 대 할 몇? 수 있지만 고의로 이제 사건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네, 예, 아주 네. 중요한 내용이네요. 저도 네. 하나 배웠습니다. 예. 이 사건은 언론에도 뭐 보도가 많이 됐죠. 네, 그렇죠. 이게 경찰에서 이제 영장 신청을 하고 발부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언론사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업자들도 법에 대해서 좀 빠삭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꽤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구속이 된 사건이라서 좀 그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이제 매수한 입장에서 이 사건 교훈을 보면 뭐 고가의 땅을 살 때, 뭐 고가 아니라도 그냥 땅 살 때는 뭐 사실 기본적인 거 조금만 확인해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개발 계획이나 적정 시가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문을 떼보든지 아니면 다른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보고 팩트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청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